지난주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글이 화제였습니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 우리 금융은 왜 이리 잔인한가? 보수 매체들 일제히 비판했죠. 시장 원리를 지켜라.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국가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주고 한국은행 발권력을 토대로 영업을 하니까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큰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급한 사람은 몇백만 원을 빌리기 위해 15%가 넘는 이자를 감당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금융제도 안에서 부자는 더 싸게, 가난한 사람은 더 비싸게 돈을 빌립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문제 삼은 잔인한 금융의 구조, 그리고 포용금융이라는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김용범 정책실장. 요새 공부 많이 해. 예. 지난주에 글은 썼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본인 페이북에 쓴 글, 요 주요 대목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 신용 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자, 관련해서 기사가 났길래 제가 천천히 읽어봤는데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정책실장이 된 이유가 있더군요. 예. 생각이 잘 정리돼 있고 굉장히 성찰적이고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도 오픈 마인드인데다가 그걸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출중했어요. 이 대통령이 우리 금융이 잔인하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죠? 네. 예?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만 빌려줘서 금융이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틀었던 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 8%인데요. 보정료를 이제 7, 8%를 받아가 하는데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또 뭐 신용불량 뭐 이런 데로 또 전락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작년 11월에도 금융제도가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 계급제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에 대한 이 대통령 문제의식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정책실장으로서 보론을 하려는 의도의 글인데 이 글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에서는 시장 원리 흔들면 안 돼. 중앙일보에서는 금융 시스템 근간 흔들어서는 안 돼. 한국일보에서는 신용제도 본질 훼손 말라는 등의 비판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기사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반복해서 들어왔던 논리인데 이런 기사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가난하고 네. 저신용인 자들은 자기 잘못일 뿐이고 공공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서 돈을 쉽게 빌려주면 남의 돈을 만만하게 보고 떼먹으니까 그들에게 높은 이자로 소액만 대출해 주는 게 시장 원리다.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편이 있는 것이지 윤리가 없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서민이라고. 서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도시 빈민 출신으로 금융이 얼마나 잔인한지 경험하며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포용적인 금융정책. 경기도 지사실에도 계속 이어갔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 국무회에서 이 김 실장 비판 기사를 읽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전장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 정책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말을 길게 했는데 그걸 딱 간단히 줄여주셨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욕먹을 일이 아니죠.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거 하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면서 그 이자 수익을 올리는 그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은행들이잖아요. 주택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뭐 등등.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지금 제한을 해가지고 독점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익성하고 이제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요. 공공성이 너무 조금 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다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줘가지고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자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융의 원리잖아요.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아주 유리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서민금융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금융위에서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다. 이걸 계속 주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래 준공공기관이라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좀 아무래도 금융회사에서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세요. 자, 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은행이 국가가 너는 해, 너는 하지 마.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해서 돈을 대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독점을 보장해주는 특혜 토대 위에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 장사만 하면 안 되고 주어진 공적인 기능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신파일러 이게 뭐냐면 이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류가 없어서 얇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파일러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용금융 추진단 이달 출범하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에 여러 국이 동시에 참여해 현행 여신 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쪽에서는 지난 주말 양도세 중과위원 조치가 끝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제가 네.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정책실장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명박이래. 제가 하도 이명박 많이 해가지고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펼치게 될 포용 정책처럼 포용적인 금융 정책처럼 새로운 금융 정책, 새로운 주식 정책,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싶으면 이 경제지나 보수지를 보지 말고 그들은 똑같은 논리로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이 김 실장의 페이스북을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는데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 구조. 이것을 그는 단순한 신용평가가 아니라 금융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라고 본 겁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이 표현이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금융의 기준을 정면으로 다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정말 그 사람의 미래 상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조건을 주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장치가 된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흔들면 안 된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저신용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도 자세히 보면 단순한 경제 논리만은 아닙니다. 그 밑에는 가난과 신용을 바라보는 오래된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난은 개인 책임이고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며 금융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포용금융의 논리는 다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며 신용이 낮은 배경에는 개인의 상실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능도 함께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저신용자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출발선이 다르고 기회가 부족했고 금융기록이 얇을 뿐인 시민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가 포용금융 논쟁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저신용자에게 15.9% 이자를 받으면서 그것을 서민,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온배진쯤 9%.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최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부 대출 이자율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서민에게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일수록 돈이 더 비싸지고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더 싸지는 구조라면 금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 굳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더 싸게 물건을 들여오고 막 시작하려는 작은 가게는 더 비싸게 물건을 들여와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경쟁이 공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결과만 시장 원리라고 말하면 약한 쪽은 계속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공적 기능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겁니다. 은행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 혼자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허가받은 은행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또 한국은행의 발권력, 쉽게 말해 돈이 공급되는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업합니다. 과거 주택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처럼 특정한 공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금융기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핵심 수익인 이자 수익 자체가 이런 공공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은행이 국가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 기존 신용평가로는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심파일러 포용금융 추진단입니다. 심파일러란 말 그대로 금융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서류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막 나온 청년, 오랫동안 가정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주부, 현금 흐름은 있지만 기존 금융기록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다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금융이 좋아하는 방식의 기록이 부족해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포용금융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논쟁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를 처음 언급했고 최근 김용범 시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주 보수 언론들이 시장 원리를 앞세워 반박했고 그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은행의 공적 기능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심파일러 포용금융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즉 이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에서 시작해 언론의 반박을 거치고 국무회의 발언으로 정부 입장이 분명해졌으며 이제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정책, 새로운 부동산 정책, 새로운 주식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원리라는 말은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에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장 원리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논리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포용금융 논쟁은 돈을 싸게 빌려주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사회가 가난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은행에 어디까지 공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오래된 싸움입니다. 이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